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이번에 선거가 이제 끝난 지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데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참 썰들, 정말 분석과 뭐 제안과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은 제가 아주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이 선거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보수당이 참패를 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참패냐 아니면 이것이 한국 사회의 주도 세력이 교체되는 하나의 그런 계기인가 하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도 세력이라는 건 항상 있거든요. 그죠? 그 나라를 이끄는 그 보수와 진보 중에서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보수가 우리 사회의 주도 세력이 됐습니다. 해방된 지 이제 한 72년 이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거의 60년을 보수가 집권을 했거든요. 그 중간에, 기억나시잖아요. 뭐, 노무현, 뭐, DJ, 뭐, 이번에 문재인, 이렇게 띄엄 떨어져서 가끔 접근한 적이 있었지만, 압도적으로 보수가 집권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이번의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진보가 계속 집권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사회 주도 세력의 교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죠. 이번 선거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문자 그대로 보수가 대참패를 했는데요. 이 대참패가 우선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 구도가 양쪽으로 동서로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은 무조건 찍으니까 사실은 선거의 참패는 이 수도권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이제 결국은 그 가장 확실한 이제 그 상징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이번에 보수가 패했냐면요. 수도권 121석 중에서 서울이 49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수가 6석 이겼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59석인데 그 중에 7석 차지했어요. 인천은 13석인데 그 중에 1석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90%를 진보가 가져간 거예요. 문자 그대로 뭐 처절한 패배라는 말 가지고도 표현이 잘 안 될 정도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참패일 때는 이것이 주도 세력의 교체일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주도 세력이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한번 그렇게 되면 이게 20, 30년씩 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국에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소위 보수당 정권 하에서. 그러고 나서 다음 선거에서 진보가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 20년간 연속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을 궁극적으로 이 소위 총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거의 90%에 대한 정말 해석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동안에 제가 우리 정치권에서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 고수라고 부를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한 10분을 직접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당수는 직접 만났고 또 전화로도 하고 이 사람들 다 정치부장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다 선거를 그러니까 너댓 번씩 치러본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속속들이 들여다본 사람이죠. 그 10개의 언론사는 첫째로 보수 매체가 그중에 6개입니다. 보수가 많으니까요. 그 진보 매체가 3개고, 그 다음에 소위 중도라고 할 수 있는 경제지가 1명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단순한 선거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이 교체되었다고 보는 언론인이 10명 중에 7명입니다. 그 7명 중에는 보수가 4명이고 진보가 3명이에요. 단순한 선거시 실패지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이 1명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 됐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2개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것이 주도 세력의 교체라고 보는 거.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이거는 단순한 선거 실패라고 보는 처음에 이 두 개를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제가 언론인 넘버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넘버원은 보수지입니다. 주도 세력의 교체라고 보는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는 보수가 대패할 거라는 걸 예상했다는 겁니다. 벌써 몇 달 동안에. 이 신문사는 굉장히 이번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정말 수억을 들여가지고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관을 하여를 해가지고 8번의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선거하기 전에. 그런데 정말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념 지평까지, 단순한 이번에 뭐 내가 이거 추피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념 지평까지도 같이 이제 물어서 정말 최대한의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끝으로 가면서 이미 두어 달 전부터 시작된 그게 끝으로 가면서 사회의 주류가 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갖다가 계속해서 절감했다는 거예요. 특히 30, 40대가. 이 30, 40대는 진보 쪽에 딱 정착해서 요지부동이랬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선거 때는 찍었는데 너무 실망이다 했는데, 그래서 대선에 내 지지를 나는 철회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보수에게는 투표 안 한다. 보수로는 안 간다. 이런 입장을 취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당에 대한 혐오도가 이 30, 40대에서 65에서 75%를 계속해서 오락가락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 하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한,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혐오도가 80%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 싫어하는 만큼 싫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50대 중에서도 이렇게 진보 쪽으로 이렇게 편향되어 가는 사람들의 수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기간 동안에. 한마디로 말해서 진보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보수에 대한 환멸은 훨씬 더 크고 깊었다. 그래서 자기는 대패를 예감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게 코로나도 영향이 물론 있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수는 옛날의 가치에, 옛날에 추구했던 그 가치에 매달려 있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책, 어떤 신선한 무언가를 하나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진보는, 물론 진보는 이념이 쉽고 단순하잖아요. 더불어 잘 살자 하는 이 진보 이념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던졌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최저임금 인상, 대폭 인상, 주 52시간, 직장 내 갑질 금지, 적폐 청산, 대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30, 40대 젊은 이 친구들에게는 무언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느끼게 했다는 거죠. 성공과 실패는 그 정책의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직장 다니는 30, 40대들이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념적 재편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이념적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 쪽에 있던 사람이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보수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구태의연하게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수는 계속해서 옛날의 낡은 패러다임, 그죠? 반공, 친미, 친기업, 경제개발, 이런 게 매달려서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는 옛날 냄새 나는 그거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이 언론인이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보수당이 하나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느꼈는데, 이제 중도 중에서는
보수에서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기대한 사람들도 있으면서 대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안 나타나고 끝까지 이렇게 가니까 계속 여당이 하는 거에 발목만 잡고 반대만 하는 것만 계속되니까 이번에 이것이 사회의 주류 자체가 진보 쪽으로 이렇게 결집되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선거의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보수의 패착들, 연이은 패착으로 해서 사회의 주류가 바뀌고 있다. 그 사람한테 그럼 누가 책임이냐 하니까 당연히 황교안 책임이 제일 크다. 리더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어서 총리 공간에 가서도 저기 밥도 얻어먹고 했는데, 그리고 이 선거 기간 중에도 만나고 했는데 이 사람 황교안 총리에게 대표에게서 전혀 이런 데 대한 감각이 없더라는 거죠. 인격자이지만 철학이 없는 정치인이더라. 그래서 이 대표가 세상이 변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20-30년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언론인은 제일 먼저 보수가 지향하는 이념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보수가 지금 자기들 이념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보수는 한마디로 자유와 선택이라는 자유로운 것을, 그래서 인간의 개인적인 잠재력을 계속 키워서 선택이 많아지는. 그래서 보수의 이론을 상징하는 게 동대문 시장 같은 데잖아요. 진보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건 사실 배급소예요. 정부가 그냥 턱 던져주는 거. 자유와 이런 것이 이제 그 이념인데, 이러한 그 보수가 진정으로 자유를 확대해주고 활기가 넘치고 선택할 것이 많아지는. 예를 들어서 자사고 특목고 같은 거 자꾸 넓혀서 사람들한테 선택할 것이 많아지는 이런 새로운 꿈을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어떤 이념적인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근데 김종인 씨가 어떨 것 같으냐, 자기가 볼 때 김종인 씨가 보수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데 이것이 좀 상당히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두 번째 언론인은 이거는 주도 세력의 교체라고 보기는 너무 가는 것 같다. 선거 운동의 하나의 극단적인 무능의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정치부 기자만 25년 하면서 온갖 정치판을 다 쫓아다녔고 여당 야당 다 이렇게 해봤는데, 선거 운동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개판인 선거는 자기는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적 해석도 없고 감동도 없고 공감도 없고 인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끌어다닐 수 있는 어떤 매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량 정당, 불량 후보, 불량 전략의 합작품이었다, 이렇게 아주 냉혹하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맥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사실 그 쿠데타를 2번이나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쿠데타가. 그리고 6.29도 일어났고 60년 집권이라는 게 그게 절대 간단한 게 아닌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보수당의 역사와 맥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 선거를 했고, 한마디로 선거를 야당이 묵상해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당에다가. 이 사람은 4개의 실패 요인을 꼽았습니다. 첫째로 이 선거에는 황교안 대표의 사심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번 선거를 물론 승리하고 싶었겠지만 그거보다는 대권 후보 정리해서 자기를 대권 후보로 확립하는 선거로 생각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 경쟁자들 홍준표, 김태호 이런 사람들 무리를 해서 다 쫓아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보수당의 거목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빼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기본적인 동력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시작했었어야 하느냐,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언론인 생각에는 신선한 자기의 정치적 상징성을 던졌어야 했다는 거죠. 시작하면서 어떻게 선언했었어야 하냐면은
나는 보수 재건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내 임무는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만일에 선언을 했다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을 거죠. 감동을 주었을 것이고 멋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선거에서 굉장히 선전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확실한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었는 것인데 잔머리를 굴렸다는 거예요. 한 대표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아는 공천 실패.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승리를 위한 공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개혁 공천이라는 미명하에서 공천위원회의 허용과 자기 만족을 위한 공천 과정이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미 자기 지역구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엉뚱하게 빼가지고 몇 주 전에 전혀 불모지에 새로 시작하라고 내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는 지지하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공천이라는 거죠. 승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 양천의 삼선 의원 김용태 의원 아주 유망한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서초의 이혜원 의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세종시로 보낸 것도 참 기가 막힌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세종시에서 40% 넘는 득표를 했는데 그전에는 20%대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역량이 있는 사람은 수도권에 넣었으면 당연히 당선됐고 그 사람은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10명을 그렇게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20석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거는 공천 실패지만 선거 전략도 너무너무 말씀이 아니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치 전문가니까 선거 전문가니까 잘 알죠. 한마디로 의사결정 구조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자연히 선거 전략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 보수당의 선거 캠프는 어땠냐면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결과에 책임지는 소위 책임제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뭐 하는지 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우왕좌왕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이번에 재난지원금, 그죠?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미 이론적으로 나와 있대요. 1인당 10만 원을 지어주면은 선거에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4인 가구당 100만 원이면 1인당 25만 원을 지어준다면 그거는 굉장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걸 실행하면서 이거는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전혀 생색을 못 나고 여당이 그 생색을 다 냈어요. 박영준 씨 같은 사람이 TV에 얼쩡거리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야당은 양정철을 주도하는 5인 체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선거를 밀고 나왔던 겁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5인이 전부 다 운동권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의 정말 황당한 하나의 예로서 이 사람이 들은 게 뭐가 있느냐면요. 여당은 뭐 당연하지만 야당 선거 캠프에 MBC 출신 MBC 방송국 출신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MBC는 천하가 아는 진보 아닙니까? 어떻게 진보들이 보수당 선거본부의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회에도 MBC 출신이 5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최명길, 배현진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MBC 출신들이 고의적으로 선거를 말아먹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언론인은 일설에서는 이게 일본식 시스템 즉 1.5당 체제 한 개의 거대 야당과 여당과 다양한 여수 이게 조그만 군소 여당이 모인 이런 체제로 군소 야당이 가는 체제로 가는 시발점인가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잘만 했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참패 안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재랬다는 거죠. 잘못 사람 인자에 재난제자. 정말로 이번에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소위 친박 세력이 괴멸함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찾게 따져졌다.
만일에 친박이 계속 있었다면은 이번에 황교안이 친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져오는 예? 그래서 이번에 황교안이 가장 친박의 상징인 황교안이 이렇게 패퇴함으로 해서 친박 세력이 정리가 된 것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한번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완전히 파산한 기업이 새로 시작하는 그런 구도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김종인 씨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머리가 너무 낡아서 잘 할 수 있을지 저는 자기는 전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한 개만 더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진보 쪽으로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이분은 정치 지형, 즉 사회 주도 세력이 교체됐다고 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물론 구체적인 이런 개별 사건도 있지만은 8, 90년대의 그 민주화 흐름 속에서 그죠? 네. 자란 사람들이 지금 4, 50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옛날에 볼곡에 있던 시절에 혹은 경제개발 시대하고는 다른 새로운 시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4, 50대 이 주류라는 거죠. 민주주의, 개인의 권리, 인권 이런 것이 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야당이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박근혜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었다. 경상도 50대 이상이 잘해주겠지 이런 기대만 가지고서 버텼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다. 야당은 정권 심판을 주장했지만 사실은 이번 선거의 결과는 야당의 이 꼰대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것을 자기가 느끼는 것은 요새는 좋은 사람들이 젊고 패기 있고 뭐 젊지 않더라도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보수하고 진보하고 양쪽에서 오파가 왔을 때 진보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가들 민주당까지 보수당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수 사람들이 느낀 거는 옛날에는 보수는 좀 부패해도 봐줬다. 왜? 유능했기 때문에. 보수는 유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보수가 유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박근혜 파동을 거쳤으면 좀 결정적으로 쇄신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내부가 복잡해서 그랬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선거라는 건 누구나 질 수는 있는데 지는 것이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명분 없이 진 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향하는 가치와 인물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고 사사건건 비판하고 반대만 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보수당들 참 대한민국의 보수가 제일 진짜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게 노동법인데 노동법 이야기 니은 노자도 한번 내보지 않은 보수가 이 나라 보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 공천에 있어서 진보가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고양의 4개, 4개, 4개 구를 지역구를 드는데 선거 초기에 그 4개 지역구는 진보는 완전히 포기한 지역구랬다는 겁니다. 근데 공천을 너무 잘했어요. 그게 부동산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전부 벤처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이렇게 하니까 그 4개 완전히 포기했던 4개 지역에서 3개가 민주당이 당선되고 1개가 정의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 것이 이제 그 공천 잘못에 그냥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했다는 게 굉장히 큰 요소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아마 사상 최대 높을 거예요. 집권 4년차. 그래서 코로나의 대처가 잘한 것이 물론 가장 큰 이제 요인인데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지적한 거는 문 대통령이 처신을 잘했다는 거예요. 매우 영리하게 처신했다. 적절한 언어로 하면서 뻐기지 않고 생색은 아주 잘 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칭찬하는 걸 갖다가 잘 이렇게 뭐 전화로 무슨 이야기 이런 거를 잘 선전을 하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문 대통령은 사실 지난 집권 3년 동안 굉장히 무능하다는 하다는 인상을 줘왔는데 오케이 무능은 사실 제재하더라도 사람이 사악하지는 않다는 그런 평을 얻는 데는 성공한 게 아닌가 자기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이미지 소위 내로남불적인 요소를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이 씻어내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년 후에 대선에 과연 이쪽에서 우선 그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더 짧게 하겠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